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막 30대 초반에 들어선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와줘야 하는 가여운 사람, 아니면 참것이고 귀찮은 존재, 나보다 못한 존재, 혹은 그냥 나와 다른 바 없는 사람. 다들 장애인을 보는 시선은 다양할 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사실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봤어요. 어쨌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죠. 하지만 저도 그들과 같은 장애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2년 전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된 장애인입니다. 운명 같은 사고 때문이었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전 소중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으며 법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랜 트라우마와 무거운 마음을 홀가분하게 벗어던지게 된 사건이기도 했죠.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저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던,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제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아픔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요. 저는 꽤 무거운 짐과 죄책감, 그리고 트라우마를 안고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11살 때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로 혹은 병으로 형제를 잃은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제게 죄책감과 무거운 짐을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주었느냐 하면 바로 그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4살이 되던 해 10달간 배를 불룩하게 내고 다니시던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꼬물꼬물 자꾸 앵앵 울어대는 작은 생명체를 안고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제게도 남동생이 생긴 겁니다. 전 처음엔 참 신기했습니다. 조그만 손이 꼬물대는 것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제가 만졌다가 더러운 것이 묻을까 참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울컥 질투가 올라왔죠. 늘 제게만 집중되던 관심이 이 갓 태어난 갓난쟁이에게 쏟아졌으니까요. 하물며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나중에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한참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태어났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동생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형제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투닥거리며 자라났습니다. 저는 혐이라고 동생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가끔 심술을 부리기도 하는 평범한 형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참 찬성이 착하던 녀석이었어요. 제가 양보하면 부모였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묻죠? 라고 할 줄 아는 어른스러운 아이였고 제가 심술을 부리면 엄마,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하와이 곧 다가죠. 라며 지금까지 못된 형에게 내어주는 천사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전 참 많이 아꼈습니다. 몸이 약한 동생이 밖에서 맞고 오기라도 하는 날은 당장 뛰어가 그놈들에게 복수해 주었죠. 그럴 때마다 동생은 절 무슨 슈퍼맨 대하듯 영웅처럼 대했어요. 어머, 진짜 너무 멋있어. 늘 날 지켜주는 형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럼 전 또 잔뜩 기가 살아서 가슴을 쭉 내밀고 센척을 그리도 했더랬습니다. 그래? 형이 그렇게 멋있어? 내 눈엔 하미차고 멋있어. 전 절 최고로 만들어주는 동생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 그런 동생에게 약속했죠.
감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지켜줄 거야. 알겠지? 걱정하지 말고 형만 믿어. 그럼 동생은 노래보다 작은 머리통을 주걱거리며 대답했죠. 알겠어. 그렇게 저희 형제는 평범하게, 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관계로 함께 커갔어요. 그리고 동생이 8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해였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 외할머니 댁에 보내졌어요. 저와 제 동생은 신이 났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햄버거나 피자, 치킨은 없었지만 대신 저희에겐 언제고 팡팡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기구쟁이였던 전 호피 풀린 망아지처럼 산과들을 뛰어다녔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산을 오르고 나무 위에 기어올라가 매미도 잡았죠. 건강하던 저와 달리 몸이 약했던 동생은 늘 저를 쫄래쫄래 쫓아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전 그런 동생에게 늘 야, 상아나, 위로 올라와봐. 여기 엄청 시원해. 라고 했고, 동생은 겁에 질려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런 동생을 전 항상 겁쟁이라고 놀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침에 먹자마자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에 시골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더웠던 날로 기억해요. 온종일 산을 타고 들을 뛰어다니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와, 진짜 덥다. 처음에는 너도 덥지? 제가 혓바닥까지 길게 내밀며 동생에게 묻자 동생이 새빠르게 진포를 말아 올리며 웃더군요. 형, 나도 엄청 더워. 더위를 식히고 싶고 물놀이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그때 제 뇌리에 스치는 할머니의 말씀이 있었죠. 뒷산 중간에 있는 계곡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거기 엄청 깊어. 이놈하고 물귀신이 나와서 팔목 차단다. 알겠지? 신신당부하던 훅소리를 떠올리자 정개구리 심포가 발동하더군요. 상아라, 형아다. 시원하게 해줄게. 따라와. 그리고 전 곧장 동생의 손을 이끌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빚은 뒷산을 조금 올라가자 할머니가 말씀하신 계곡이 나오더군요. 물길이 세차긴 했지만 할머니 말씀처럼 깊어 보이진 않았어요. 쏴. 결국 물이 바위 틈을 부딪히만 나는 소리가 엄청 시원하더군요. 전 망설임 없이 계곡에 발을 담갔습니다. 우와, 진짜 시원하다. 간단히 절로 나오는 시원한 계곡이었어요. 전 거침없이 잠벙잠벙 계곡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거짓말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내기엔 그랬죠. 기껏해야 제 주머니에 반 정도는 깊이를 확인한 후 전 멀찌감치 서 있는 동생을 향해 손짓했어요. 상현아, 얼른 들어와. 진짜 시원해. 그러자 동생이 잔뜩 겁먹은 음성으로 말하더군요. 할머니가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형, 얼른 나와. 물귀신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하를 둥둥 구르면서 걱정하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저는 배를 잡고 깔깔 웃으면서 겁에 질린 동생을 놀렸습니다. 이 겁쟁아, 너는 평생 그렇게 덥게 살아라. 여기 진짜 시원한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날따라 동생이 보러 화를 내더라고요. 나 겁쟁이 아니야. 원래 순하기만 하던 순둥이가 갑자기 그렇게 급발진으로 화를 내자 저의 마음속엔 더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겁쟁이가 아니면 뭐야? 이렇게 얕은 물에도 못 들어오는 겁쟁이가.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이 겁쟁이. 에르르르르르르. 혀까지 내밀며 약을 올리자. 안 그래도 더위에 빨갛던 동생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나 겁대냐 아니라고. 보여줄 거야. 그러더니 동생이 답지 않게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전 신났죠. 동생과 물장난을 할 생각에 완전 들떠서 동생에게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어요. 정말 갈 일 없었습니다. 한 30분가량은 그렇게 신나게 놀았으니까요. 저희 형제는 깔깔깔 웃으며 시원한 물에 더위를 식혔죠. 그리고 그 후로도 전 정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탓이었을까요? 감수에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던 동생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동생이 눈앞에서 사라졌죠. 저는 놀라 동생을 찾았습니다. 동생은 보이지 않았어요. 상아나, 장난치지 말고 나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그리고 전 몇 분 후 절 부르는 동생의 음성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요. 물속으로 가라앉은 몸을 억지로 버둥대며 동생이 절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 곧바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지금까지 저희가 누우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었어요. 발을 내디디자 저를 쑥 빨아들이는 것 같은 물의 깊이에 화들짝 놀라 몸에 물렸죠. 무사우. 뛰어들려고 했지만 순간 깊은 물이 저를 쑥 빨아당기자 덜컥 겁이 났어요. 전 본능적으로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장난아, 빨리 나와. 전 발을 둥둥 구르며 동생을 향해 손짓했어요. 하지만 동생의 손짓도 목소리도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우르르르르 물 위로 올라온 기포와 함께 동생은 다시는 허우적대지 않았죠. 상관아? 동생의 움직임이 멈춘 주변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린 심장이 쿵쿵 뛰었죠. 전 그렇게 눈앞에서 동생을 잃었습니다. 동생은 때마침 지나던 동네 아저씨들의 손에 의해 물 밖으로 건져졌습니다. 하얗게 질린 동생은 눈을 꼭 감은 채였고 빨갛던 입술은 바닥이 질려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성현아. 물에 팅팅 부은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동생의 장례는 차울에서 치러졌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의 죽음에 무척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동생의 죽음에 무격한 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셨죠. 정윤아, 우리 정연이 가여워서 어떻게 hun터? 어머니는 펑펑 우시며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봐였다니. 전 어머니의 말에 어금니를 질끈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창현이는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그곳에 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깊은 곳에 들어가는 상현이를 말리기만 했어도, 아니,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 있게 동생을 구하러 들어가기만 했어도 상현이는 죽지 않았을 거야. 전 제 자신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상현이 대신 제가 죽었어야 한다고 절 자책했죠. 그 자책은 영영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 상현이의 장례식이 모두 치러지고도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리는 저를 걱정한 어머니의 결정이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증후군, 제게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어떠한 치료에도 그리고 위로에도 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을 죽음으로 물어나온 자신에 대한 자책과 환멸로 하루하루 썩어갈 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없는데도 세상은 굴러가고 저의 문두머리는 커져갔습니다. 잔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자랐고 공부도 열심히 해 좋은 4년제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엔 동생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과 자기 멸시를 가득 담은 채로요. 남들과 똑같이 군대를 다녀왔고 북학을 했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다 보니 그 사건은 조금씩 내리에서 지워져 갔죠. 전 모두의 축하 속에 대학을 졸업했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취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취업문을 걸려 수없이 낮아빠졌어요. 면접도 보지 못하고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 버렸죠. 취업문은 좁고 인재는 넘쳐나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일단 어디라도 취직해 이 백수딱지는 떼고 싶긴 한데 한편으론 고래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자존심에 아주 작은 회사는 들어가기 싫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미련이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업에 걸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자격증과 연수, 어학연수까지 스펙을 만들며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늘 취업에 미끄러지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제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대기업 서류 심사에서 최종 합격했다는 통지였습니다. 전 뜰듯이 기뻐하며 바로 부모님께 달려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서류 합격했어요. 뭐? 그럼 이제 취업된 거야? 어머니가 놀라 물으시더군요. 아니요, 아직 면접이 남았어요. 면접만 통과하면 최종 합격입니다. 어머, 면접일이 언젠데?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 말하자 아버지가 걱정 같은 건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면접도 보기 힘들지 않나? 전 자신 있었어요. 누구보다 신체 건강하고 서글서글하고 흑암 가는 인상이 저였으니까요. 게다가 지금까지 면접 준비도 상당히 열심히 했기에 면접 정도는 당연히 붙을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우선 붙든 붙지 않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면접 준비 잘하고 또 시간 있으면 여행도 좀 다녀와. 하? 또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아? 전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주말에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어요. 머리도 식힐게요. 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고 친구들은 그런 고생한 저를 위해 2박 2일 짧은 여행 일정을 짰습니다. 결국 가까운 계곡으로 여행 장소가 잡혔죠. 전 동생 서연이가 죽은 후 한 번도 계곡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모든 사정을 다 아는 제 친한 친구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더군요. 아이 정들아, 우리 이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부딪히는 거야. 이번에 이 여행으로 이겨내고 그 용기로 면접도 잘 보자. 전 저를 생각해 말하는 친구의 설득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여행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가는 날이 장날이었을까요? 여행을 약속한 이틀 전부터 장맛비가 참 무질게도 내리더군요. 친구들 모두 간만에 여행이 비로 어그러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여행 당일날은 화창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기도 사고 술도 사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지는 정말 좋았어요. 폭포수가 흐르는 계곡과 돌과 바위가 어우러진 풍경, 자연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에 그간 취업 준비를 쌓였던 스트레스가 무조리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 11살의 여름
제 앞에서 죽어가던 동생의 모습이 아른거리기도 했어요. 갑자기 어두워진 제 앞빛에 친구 녀석이 다가와 맥주 한 캔을 건네더군요. 이마, 오늘 진짜 신나게 놀아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저희는 물놀이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맞는 것도 먹으며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계곡은 유명한 곳은 아니었는데 계곡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알려지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가족 단위 혹은 연인과 함께 온 무리가 보였죠. 상현아, 계곡 가야지. 그때 찬방찬방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린아이를 부르는 젊은 여자의 음성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성현이 제 동생과 같은 이름이었죠. 약 7살쯤 되어 보이는 죽은 성인의 또래의 사내아이였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미소가 예쁜 아이였어요. 저는 맥주캔을 기울이다 말고 천진하게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안전하게 큐브를 끼고 놀고 있었고 부모님의 부호 아래 있었죠. 전 죽은 상현이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전 아이들의 상현이의 모습부터 형아 최고를 외치며 졸졸 제 뒤를 쫓던 모습, 그리고 죽기 전 허우적대며 내게 도움을 요청하던 간절한 마음까지. 많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죄책감이 사실은 지워지지 않은 채 제 마음속 깊이 박혀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정원아, 임마 뭐해? 그때 친구가 제 손에 빈 맥주캔을 쓱 빼앗으며 웃더군요. 제가 이미 다 비워버린 캔을 계속 들이켜고 있었던 겁니다. 정연이 이 자식 그 대기업 입사한다고 미탄가 간 것 같은데. 어허이, 그러면 쓰라. 자, 마셔. 전 친구의 너스레 웃으며 새 맥주캔을 집어들었고 아이에게 박혀있던 눈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저는 시원한 맥주를 들이켜며 절 달랬습니다. 그래, 이미 지난 일이고 그날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 이상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후회한다고 소용없다.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하며 저를 위로했죠. 그렇게 전 아이에게 쏠려있던 신경을 돌리고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획 고개를 돌렸죠.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저희가 있던 곳과는 조금 떨어진 물이 깊으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위험한 말이 붙어있던 곳이었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놀라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아까 성현이라는 아이가 끼고 있던 파란색 튜브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머리통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들어가길 반복하고 있었죠. 전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죽던 날의 악몽이 고스란히 눈앞에서 재생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애 빠졌나 본데? 어떡해? 친구의 다급한 음성이 웅웅거리며 들렸고, 부모는 대체 어딜 간 거야? 야야, 어떡해? 주변 사람들의 음성거림이 들려왔죠.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단전 티셔츠와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정원아, 너 뭐야? 제가 당장이라도 뛰어들 것 같은 포즈를 취하자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제 팔을 잡더군요. 그때 전 결심같이 가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저에 구해야 해. 성현이 구하지 못한 빚 오늘 내가 갚을 거야. 맞아요. 전 그 아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제 눈앞에서 보냈다는 죄책감과 우울감으로 평생을 살아갈 순 없었습니다. 정은아, 이성적으로 생각해. 저 애는 네 동생이 아니야. 제 친구가 절 강하게 말리더군요. 맞아, 아니야. 그런데 이젠 난 성일이고
저 아이를 구할 만큼 컸어. 이거는 그야 해. 반드시. 전 단호하게 말하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심은 무척 깊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고 동생이 죽은 후 물공포증이 생긴 저는 그때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무섭죠?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집념이 그 공포감을 무조리 삼켜버리더군요. 저는 오로지 아이를 향해서만 헤엄쳤습니다. 저의 머릿속엔 아이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생각뿐이었어요. 성현아, 내 손 잡아. 저는 여전히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는 고맙게도 아직 정신이 붙어 있었고 저 향해 손을 뻗었어요. 처음엔 당황하고 무서워서인지 저 어깨를 누르고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함께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몇 번이었죠. 이러다간 둘 다 물속에서 익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아이와 눈을 맞추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성현아, 괜찮아. 겁먹지 말고 그냥 형한테 몸을 맡겨. 형이 무슨 일 있어도 너 구할 거니까. 아이는 그제야 안심했는지 더는 허우적거리지 않았고 조금 침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꾹 안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작은 아이가 제 품 안에 안긴 그 서늘하지만 따뜻한 체온을요. 그 체온이 주는 벅찬과 뭉클한 감동을요. 이 작은 아이의 목숨을 살렸다는 안도감도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물밖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나오는데 저의 허벅지로 강한 툭직이 느껴지더군요. 아무래도 계곡의 바위 옆에 커다란 새 파이프가 끼어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 새 파이프가 급히 나가는 제 허벅지를 강하게 긁었고 저는 허벅지가 격렬할 만큼 밀려오는 강한 툭전을 참으며 무사히 물 밖으로 상연이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많이 놀란 듯 물을 뿜어냈지만 다행히 무사한 듯 했어요. 잠시 다리를 비웠다가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알고 사색이 되었던 아이의 부모들이 달려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성현아 괜찮아? 어떡해? 엄마가 미안해. 온 건물은 아이의 엄마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극 후 저와 하늘을 감사하는 아이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사한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자갈밭에 누워 앉아있음을 벅차게 몰아내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 일로 저 때문에 제 동생 상현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모두 씻어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엔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겁쟁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뿌듯하더군요. 이 두 손으로 아이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뿌듯했죠. 그렇게 거친 숨을 몰아내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은아, 또 허벅지가... 친구가 놀라 제 다리를 봤죠? 경황이 없었던지라 친구도 이제야 제 다리의 깊은 상처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봐. 그제야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더군요. 붉은 피를 철철 토해내는 다리의 통증이 온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러자 상처난 다리가 뻣뻣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심한 한계와 열감이 느껴졌죠. 갑자기 밀어드는 증상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눈앞이 느슨하게 흐려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정신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눈을 뜬 건 온통 주변이 새하얀 경실 아니었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아주 하얀 천장이었죠. 제 팔은 링거바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연아,
그리고 곧 눈을 뜬 절 발견한 부모님이 달려오셨죠. 엄마, 아빠. 저는 목소리가 목구멍을 긁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야에 들어찬 부모님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었죠. 험하니 보이기도, 걱정스럽기도, 고통스럽게도 느껴지는 표정. 전 이 얼굴을 언젠가 본 적이 있었어요. 바로 동생 상현이가 세상을 떠났던 날이었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제가 입을 열었어요. 물에 빠졌던 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슬퍼하세요. 슬쩍 웃으며 뱉은 말 끝에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들었습니다. 바로 다친 다리의 통증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느껴지는 통증에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쳤어요. 처음 다쳤을 때의 고통이, 아니 그보다 더한 통증이 허리까지 치고 올라오더군요. 마치 다리가 자여나가는 듯한 그윽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리가 이리라 아픈데 저희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저의 팔을 붙들고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기만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지. 아까워서 어떡해. 어머니가 탄식과 함께 바닥을 턱턱 치시며 통곡하시더군요. 그때 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천천히 상자를 들어 다리를 부었죠. 그리고 전 곧 보게 됩니다. 하얀 붕대가 칭칭 감긴 제 한쪽 허벅지를요. 그리고 또다시 찌를 듯한 고통이 절 찾아왔습니다. 전 고통과 함께 갑자기 절 덮친 믿을 수 없는 현실을 포효했습니다. 예상하셨겠죠? 맞습니다. 전 한쪽 다리를 잃게 된 겁니다. 룩슨 쇠 파이프로 인해 감염된 화상풍이었다고 해요.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아직 어리고 찬찬한 저의 다리를 잘라야만 한다는 결정을 내린 의사들도 무척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해들었죠.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대가가 겨우 다리 절단이라니. 곧 있을 대기업 면접은 구사하고 평생 자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깊은 시리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그때 동생을 구하지 못했던 걱정인 저를 위해 하늘이 오랜 시간 준비한 벌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행복하려는 이 순간에 제게 이런 큰 벌을 내리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험한하게 천장만 바라보던 전 차마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 무로 돌아누웠습니다. 조금 마음이 가라앉자 제가 구한 아이가 불현듯 궁금해졌죠. 아이는 괜찮대요? 저의 물음에 아버지가 대답하더군요. 아이는 다행히 괜찮다는구나. 다행이네요. 그래도 상현이처럼 제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정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전 그때 저를 향한 자기 혐오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늘에 대한 원망과 그 후 찾아온 자기 연민, 그리고 결국 동생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이름이 같은 다른 아이라도 살려 죄책감을 덜어보려던 무모했던 저를 향한 자기 혐오까지 이어져 버린 거죠. 그날 만약 내가 그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멀쩡한 다리로 살고 있겠지? 후에도 그날의 선택에 대한 나를 향한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장 재활치료나 자궁 운혈을 해야 했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절망감에 빠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잊지도 않은 다리의 통증은 시시때때 저를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으니 다리나 팔 등 신체 일부를 잃은 환자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곧 좋아질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마인드 컨트롤. 담당인은 쉬운 듯 말씀하셨지만 그건 제겐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나이에 다리 한쪽 잃은 허망함과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무거운 절망이 내려앉은 제 병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무척 반갑기도 하지만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죠. 뚝뚝. 누구의 고개를 돌렸고 여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작은 얼굴은 바로 제가 목숨을 구한 꼬마아이 상현이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귀여운 얼굴이었죠. 아이는 멋들어진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한 무십으로 병실로 조심히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백발이 상성한 노신사가 함께 들어오더군요. 저는 힘없이 누워있던 상체를 반쯤 일으켜 침대 헤드에 기댔습니다. 제 침대 앞에 선 아이는 꾸벅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이는 다른 말을 잊지 못하고 제 반투 맞는 다리를 힐끔 쳐다보더군요. 그리곤 많이 놀란 듯 아이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당연히도 곧 울산이 되었죠. 아이의 눈에서 순간 11살 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미안함을 가득 담은 커다란 눈망울엔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아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뒤에서 누신사의 품에 안겼죠. 전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자 지금까지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저 아이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내 한쪽 다리와 맞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저 아이가 나처럼 긴 세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름이 성현이라고 했지? 아저씨한테 와볼래? 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기꺼이 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누신사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힐끔 저를 바라보더니 머뭇거리더군요. 그러자 누신사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밀며 가봐, 성현아. 라고 말했고 아이는 그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렸다는 듯 와다다 달려 제 품에 꼭 안겼습니다. 물속에서 갓 건져낸 아이의 몸은 차가워 절 두렵게 했었는데 아이는 다행히 따뜻한 온기로 제 품을 데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울컥 이유 모를 눈물이 치솟더군요. 전 울먹이며 아이의 머리통을 조심히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성현아,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아저씨, 죄송해요. 아이는 제 다리를 보고 무척 놀란 듯 계속 울어댔어요. 전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맞추고 말했어요. 아니, 죄송하지 마. 네가 내 잃은 다리만큼 멋지게 살아준다면 아저씨는 너무 고맙고 보람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죄책감도 가지지 말고 힘들고 지칠 때면 아저씨 다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내주면 그거면 아저씨는 충분해. 알겠지? 아이가 고개를 주워거리더군요. 그 어린아이가 제 말 뜻을 잘 알아들었을진 모르지만 전 아이를 향해 방긋 웃었습니다. 폭풍이 일고 있던 제 마음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기분이었죠. 아이는 뒤늦게 뒤따라 들어와 제게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부모의 손에 잠시 병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신사와 저 두 사람이 병실에 남았죠. 전 그제야 의아했습니다. 이 누신사는 왜 여기에 남아있을까? 혹시 내게 무슨 할 말이라도 남은 건가? 전 물끄러미 누신사를 올려다봤습니다. 누신사는 그런 저를 향해 아주 깊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성현이 하랩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 생명 같은 손주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예의 바른 말투였죠. 저는 저보다 나이가 훨 많은 어르신이 제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들썩였습니다. 그때 누신사가 몸을 구부려 저와 눈에 맞추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하얀 서류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손자를 구워다 다리를 이루신 그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삶, 젊음,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상을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정말로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전 누신사가 건넨 서류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봉투를 열어본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 20억 상당의 건물의 부동산 사료였습니다. 이걸 왜 제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고택이야 면접이시라고. 제 손주의 목숨값에도 그렇다고 정현 씨의 인생에 대한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어 누신사에게 내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못 받아요. 저도 어릴 때 사실 성현이와 이름이 똑같은 제 동생을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리던 제 눈앞에 성현이의 사고가 목격되었고 저 또한 그 죄책감에 갖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절대 이 건물 받을 수 없습니다. 극고사 나는 제 손에 다시 봉투를 쥐어준 누신사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더 봐두셔야죠.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정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걸 아시면서 한 행동이잖아요. 정말 작고 미흡합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저는 강국한 누신사의 거듭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건물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선물을 받고 나니 막막하던 인생도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힘을 냈습니다. 둘째 건물주의자 장애인이 된 저는 의족에 적응하는 기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 성현이와 누신사 그리고 성현이의 부모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마치 가족처럼 제 곁을 지키며 절 응원했습니다. 삼촌은 정말 멋져. 내 인생의 영웅이야. 난 삼촌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엄지를 튀겨 세우며 밝게 웃는 성현이의 모습이 저를 더 신나게 했죠. 그리고 전 빠르게 의족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활을 성공해 한때는 무벌없이도 의족으로 포획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제 곁엔 아직도 성현이가 있습니다. 마치 죽은 제 동생이 보내온 선물처럼 못난 형을 용서한 것처럼
밝고 건강한 성현이는 절 마치 친삼촌처럼 다루고요. 아, 그리고 저 얼마 전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려던 대기업만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아주 내실이 튼튼한 중견기업에 창엔 특별 전역으로 멋지게 취업 성공을 이루어냈죠. 처음 다리를 잃었을 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모양입니다. 제 인생은 그때 이후로 확연히 달라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낸 저는 한데 무척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소개팅이래요. 성현이 할아버지께서 주선해 주신 만남인데 여성분이 참 예쁘고 참하다고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주눅 들지 않으려고요. 무엇보다 제게 생긴 장애는 성현이라는 아이를 구하고 얻은 영광의 상처이니까 제가 이 다리를 부끄러워하는 순간 성현이 또한 죄책감으로 살아야 하기에 전 오늘도 힘을 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의인이라 치켜세우고 어떤 누군가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생을 망쳤다고 안타까워하지만 전 생각이 달라요. 그저 전 어떠한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제가 받아들여 하는 부분이라고요. 그 선택으로 인해 전 다리를 잃었지만 의도치 않게 30대 초반에 20억 상당의 건물주가 되었고 또 잃었던 동생 같은 성현이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전 오늘도 의족을 힘차게 내디디려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얻은 영혼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